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원이고요. 오늘 제가 맡은 거는 ADHD에서 TDCS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ADHD에서만 내용들은 아니고요. 뒷부분에는 소아청소년 이쪽 내용들이 있고요. 앞부분에는 오히려 소아청소년과 성인의 차이점에 대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차는 제가 내리면서 할게요. 차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소아청소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DCS 소개 간단하게 하고 ADHD에서는 브레인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DCS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한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 다른 소아청소년 질환 주로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에필랩시 이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1부고요. 저는 1부 담당하고 2부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좀 더 이제 프랙티컬한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아주 좋은 구성이 되겠죠. 저는 이제 이론적이고 이제 원장님은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유연이다 보니까 이 DCS는 너무 잘 아는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 듣는 사람도 있고 새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피부에 전극을 붙여갖고 낮은 앰플리튜드를 이용한 전류를 흐르죠. 보통 0.5에서 2mA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성인은 이게 확실히 좀 픽스가 된 것 같은데 소아는 확실히 이게 좀 더 세게 해야 되냐 아니면 더 약하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건데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전류를 통해서 뉴로널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을 변화시켜서 이제 아노드는 이제 양극이죠. 뉴로널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탈부극을 시켜서 관련된 자극되는 부위 이제 브레인 펑션을 자극시키는 거고 캐소드는 음극이죠. 뉴로널 이제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분극 시켜서 이제 관련된 뇌 부위를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하겠죠. 아시겠지만은 TMS랑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죠. 타겟을 통해서 자극을 하느냐 이니비션 하느냐 이 차이는 이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TMS 자체는 이제 수프라 그러니까 스라솔드보다 좀 높은 전류를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한다고 이제 DCS 같은 경우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DCS 같은 경우는 액션 포텐셜은 아니지만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의 그 트랜스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제 일시적으로 자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스폰테니어스한 이제 뉴로널 파이어링 레이트가 변하게 되고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이제 치료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렉트로드 사이즈, 로케이션, 오리엔테이션, 인텐시티, 듀레이션 등에 따라서 효과가 변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자, 활용 근거는 이제 브레인의 하이퍼 액티브 된데 하이포 액티브 된 데를 이제 부분적으로 신경 활성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으로 있고요. 뉴로널 네트워크 변화를 통해서 조금 이제 망가진 뉴로널 서킷의 재정렬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 이제 뉴럴 플라시티가 워낙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효과도 조금 더 이제 프로미싱한 것 같은데 그에 동시에 위험성도 확실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TMS와 달리 액션 포텐셜을 유발할 만큼 커런트가 강하지 않고 신경응급성의 서브스트레스오더 모듈레이션을 발생시킨다라는 게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DCS랑 TMS랑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진료하다 보면 약물 치료도 하지만 CBT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병합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DCS랑 TMS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디프레션이나 페인 쪽에 몇 개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무조건 좋다라고 이제 픽스될 만큼 연구가 쌓이지가 않아갖고 이거 하라라고 권장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우리 우울증 약 쓰다 보면은
몰타자핀이랑 뭐 벨라팍신이나 이제 뭐 메트페니드 쓰면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듯이 캘리포니아 라켓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쓰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이상적인 만약 그런 안티 디프레션트 이펙트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은 기대만큼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아직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TMS를 할지 아니면 DCS를 할지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직까지 필요하고 두 개 같이 하는 거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TMS는 그 TMS에 비해서 DCS는 이제 diffuse 폼이죠. 좀 더 이렇게 브로드하게 자극을 시키고 TMS는 좀 더 국소적이죠. 그리고 DCS는 좀 더 엘렉트로드가 작고 멀티플 어레이라고 엘렉트로드 어레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그림이 보겠지만 마치 여러 개를 붙인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간적인 해상도가 높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DCS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CS는 확실히 부작용이 적고요. 좀 더 경제적이고 일단 용이하고 환자 협조가 덜 요구되는 장점이 있죠. 특히 ADHD 오늘 저 이제 소아 환자를 보니까 ADHD 환자들에서는 TMS 저희 이제 병원 이제 TMS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안 있죠 잘.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TMS가 좋은 이유가 가만히 잘 있거든요. 근데 TMS 그 ADHD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가만히 있지 않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TMS 딱 세팅한 거에서 떨어지면 효과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MS 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자가 이제 ADHD군인데 DCS가 이런 점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극의 위치를 잘못 붙이거나 반대로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뇌의 발달도 악화시킬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인지기능 장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에서 TDCS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법적인 디베이트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은 이미 많이 쌓이긴 했는데 아동 청소년 아직 적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고요. 치료 효과에 대한 지식 혹은 자료가 부족하다. 부작용에 대한 지식 혹은 자료가 부족하다. 노세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1, 2, 3번이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이죠.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오고 그게 아이들한테 아동 청소년에 적용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계측되지 않은 이런 신기술을 적용시키는 건 너무 어렵고 실제로 아까 우리 뭐 얘기하면서 했지만 IR을 통과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연구재단에서 펀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1차, 2차는 그냥 뇌파만 찍으면 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IR을 너무 쉽게 통과했어요. 3차년도에 DCS를 적용하겠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고 아이들한테 어떤 해가 있고 이런 걸 다 고지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막 코멘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안 돼서 결국 1차, 2차년도만 따로 통과시키고 3차년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자꾸 자료가 쌓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린이를 이제 작은 어른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핑 브레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 트래킹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unexpected한 리졸트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위험성을 자꾸 주장하는 어떤 한 연구자는 이런 intellectual maturity가 완전히 성장하고 고정이 된 후에야 이런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시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실제 안정성과 도세지 관련된 연구들은 여전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DCS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크게 네 가지거든요. intensity, 그다음에 electrode size, location, 그리고 자극을 얼마나 줬느냐 이 네 가지인 것 같고요. 어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safety, tolerability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2mA까지 쓸 수 있고 20에서 30ml 분 정도 이렇게 매일 하는 것들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mA 이상도 쓰시나요? 네. 네. 쓰시죠.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쓰는 거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딱 2mA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커런트 플로우 패턴은 아나토믹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스컬과 브레인은 나이가 들면 따라 확실히 변해 가고요. 스컬 세크니스, 실제 볼륨, 화이트 메타, 그레이 메타 볼륨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제가 쓴 말은 어른들 사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른들 사이에서도 차이 있는 것보다 어른하고 소아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어른과 소아의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내용들의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드디어 보조가 생겼습니다. 자, DC 세팅은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고요. 이거는 어덜트 35세. 저보다 약간 젊네요. 약간. 어덜레센트는 12살짜리 아이. 머리를 이제 MR을 찍어서 1mm였나? 하이 레졸루션 이렇게 쪼개갖고 이거는 스킨, 스컬, CSF, 그 다음에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킨 거거든요. 그 차이를 비교한 건데 DCS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 같은 5개 중에 2개는 예상되겠지만 스킨하고 스컬이에요. 스킨하고 스컬. 그렇기 때문에 스킨하고 스컬이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좀 그 차이를 비교했더니 스킨은 청소년은 5.5mm, 어덜트는 6.3mm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스컬 같은 경우 2.9mm, 3.9mm를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인 차이를 좀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다음.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나서 저희가 DCS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런 커런트 덴시티가 형성이 되는지,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고요. 2가지로 구분해서 했거든요. 컨벤셔널 DCS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스폰지를 이용한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DCS 자극을 하는 건데, 어덜트 같은 경우는 2mA를 줬을 때 0.7, 리졸트는 이제 PEF로 일렉트릭 필드라는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0.7 정도였는데 어덜레센트는 2mA 줬을 때 1.04거든요. 거의 1.5배. 똑같은 2mA를 줬을 때 1.5배고 대충 이걸로 따져봤을 때는 1.5mA 줬을 때 거의 2mA 준 성인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하이 데피니션 DCS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고 처음 알았는데 원장님 아시죠? 네. 이게 조금 더 딥하더라고요. 이게 그림을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가운데 어노드가 이제 한 11mm 정도의 디스크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주변에 캐소다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분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위 이 부위를 둘러싸게 하는데 이 직경이 성인 같은 경우는 5cm 직경을 두고 이렇게 분포를 시키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전류가 가는지 체크했는데 어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A 줬을 때 0.16이라고 하면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 이제 0.56 거의 4배, 5배 정도 높게 측정이 됐다라는 거죠. 소아 같은 경우는 좀 두상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경을 2.5cm 정도를 줄였을 때도 이렇게 0.41 정도로 한 3배 정도 되는 강도로 자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0.5mm, 1mm, 1.5mA를 썼을 때 다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보다 굉장히 높은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2.5cm 직경보다 5cm일 때는 거의 뭐 벤트리클까지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딥한 영역까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좋을지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2부에서 이정원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해부학적인 차이에 대한 결론은 어덜트나 소아나 이제 이런 패턴은 비슷한데 강도는 다르다는 거죠. 확실히 조금 더 똑같은 도시지를 줬을 때도 그 일렉트릭 필드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 연구 자체는 이런 일렉트릭 필드만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커시랑 세이프티는 일렉트릭 필드로만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웨이브 폼도 있을 거고 듀레이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완전히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소아에서 20분간 1mA, 2mA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부작용 관련 도구가 성인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걸 따르면 2mA 줬으면 훨씬 센 거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없다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용량을 써도 큰 차이가, 큰 불편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결론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청소년에서 세팅에 대한 내용인데 19명의 건강한 아이들이죠. 청소년 대상으로 일렉트로드 커런트를 이제 1mA, 0.5mA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연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DCS를 주고 나서 얼마나 이제 excitability가 변했는지를 체크하는데 이제 TMS를 적용을 해서 MEP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결과로 치료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도 레프트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자극하고 나서
이제 right first dose, interosseous muscle 여기가 MEP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게 corticospinal excitability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뭐 DCS를 하기 전, 직후, 그 다음에 60분까지 매 10분마다 측정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 연구고요. 다음 보시면은 재밌는 게 직후에는 별로 이렇게 MEP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한 30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직후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MEP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이제 캐소들고 이제 0.5mA 줬을 때 1mA 줬을 때 결과인데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소드 주면 보통 이제 뭐죠? 이니비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썼는데 0.5mA를 주면은 감소를 하거든요. 우리 기대한 대로. 근데 1mA 줬을 때는 반대로 되게 항진된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 의아하죠. 반면에 이제 아노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0분, 30분 지나면서 이게 확 달라지는 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0.5mA를 줬을 때 항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1mA 주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확 액셉터빌리티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보였거든요. 조금 생각과는 다른 결과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건 이제 1mA만 줬을 때 아노다라고 캐소다라고 샴을 비교한 거거든요. 당연히 샴은 큰 차이가 없었던 거고 1mA를 줬을 때 캐소달이든 아노달인 거 둘 다 상관없이 MP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관찰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1mA에서는 캐소달, 에너달, 커런트 모두 익사트빌리티 증가하고 0.5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에너달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캐소달에서만 이게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DCS를 작용해서 캐소달이나 에너달이나 썼을 때 브레인의 펑션의 체인지는 발생시킬 수 있고 이걸 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나와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첫 번째 해석한 그 이유로 생각하는 거는 소화에서 이런 그런 엘렉트릭 커런트의 덴시티와 스파셜 디스트리뷰션 공간적인 이제 분배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일단 소화에서는 이제 스컬의 컨덕티비티가 매우 높고 그리고 화이트 메타, 그레이 메타가 다르고 TSV 볼륨이 다르고 브레인 스컬 디스턴스가 다르기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은 강도의 전류로도 피크가 유발된다는 거죠.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티커 스파나 엑사이더빌티 유발하면서 0.5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고 오히려 1mm는 효과를 얻기에는 너무 센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5를 줬을 때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줄었지만 1mm 했을 때는 그거보다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실링 이펙트가 생겼다는 거죠. 실링 이펙트가 이제 천장 효과 같은 거거든요. 천장 효과가 그런 거잖아요. 종속 변수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갖고 독립 변수가 아무리 변해도 이거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때를 이제 실링 이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양리학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진통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막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더 이상 통증이 줄지 않는 이게 이제 실링 이펙트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소달이 좀 그런 역할을 소화청소년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캐소달은 에너달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냐? 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갑자기? 말이 점점 빨라지나 본데. 내가 이게. 지나갔네? 말이 짧구나. 두 번째 이유거든요. 왜 이렇게 나타났냐에 대한 건데 그런 뉴로날 칼슘 인플럭스의 양에 따라서 이런 플라스티제의 방향이 바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스트 시냅틱 칼슘 인플럭스의 양이 적으면은 뭘 자극했냐에 따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히려 롱텀 디프레션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포스트 시냅틱 칼슘 인플럭스가 오히려 많은 경우에 롱텀 포텐셜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극의 강도, 성인 같은 경우 2mA, 소아 같은 경우 1mA를 줬을 때 칼슘의 인플럭스는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게 롱텀 포텐시에이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반면에 낮은 강도일 때는 롱텀 디프레션 플러스를 유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칼슘의 센시티비티가 달라지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를 줬을 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션이 생기고 소아 같은 경우는 포텐시에이션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도세지 가이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
연구자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부작용 측면이고요. 19명의 건강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레프트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에 1mA의 전류를 줬을 때 10분간 적용을 했고요. 개입 전 부작용에 대한 자가 설문지와 뇌파 변화를 측정한 거고요. 자가 설문지는 여기 나온 거고 뇌파는 뒷장에 나오거든요. 부작용은 드물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 간헐파와 같은 병리적인 뇌파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게 결론인데, 뭐 예전에도 이재원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단직에 발생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논문을 읽어보긴 했는데 케이스 레포트는 있더라고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세 아동의 뭐 이제 텐트라 파리시스 이제 마비 있는 친구였고 에필랩시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아노달틱 도저르트 프로피카 코텍스를 자극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신저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갖다가 DCS와 연관성을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식의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샴일 때도 이제 DCS를 줄 때랑 DCS를 주고 나서에 비교해서 티글링 센세이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일단 붙이는 것만으로도 좀 있나 봐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샴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티글링 센세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스토드를 줬을 때는 티글링 센세이션에다 이칭 센세이션이 추가가 돼서 조금 간질간질했던 것 같고요. 아노달은 확실히 딴 데랑 다르게 이제 버닝한 센세이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아노달 줬을 때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건 이제 뇌파거든요. 정상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DCS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델타랑 세타 영역에서 아노달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꽤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아이들 대상으로 DCS를 줬을 때 델타랑 세타가 감소를 하는데 이걸 해석하기를 보통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뉴로널 이니비션을 상징하는 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이 델타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인지 기능의 동원되는 뉴런의 양이 조금 적을 때 델타가 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CS를 통해서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인지 기능에 동원되는 뉴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논문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타와 세타가 아노달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감소한 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 알파랑 베타도 샵에서도 차이가 나고 뭐 베타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여기서 해석하기로 특별히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TMS를 통해서 이게 측정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DCS로 인해서 알파랑 베타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아 청소년에서 부작용에 대한 이게 이제 체계적인 문헌 구체. 우리 과에서는 모든 뭐 리서치겠죠. 메타 아나라이시스랑 체계적 문헌 구체가 제일 파워풀하잖아요. 얘네가 딱 해주면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1개 연구가 대상으로 이제 체계적 문헌 구체를 했는데 23개는 아무런 부작용, 소아 청소년들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 나머지 38개 연구에서는 DCS랑 뭐 TMS에 대한 결과들이 있었는데, TMS는 뭐 헤드액이나 스컵 디스컴포트 정도 있었고요. DCS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듯이 레드니스, 티글링, 이칭, 버닝 센세이션 이외에는 크게 없던 것으로 나와서 성인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내용,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자극을 중단하고 나서 2시간 이상 간 어드밴스 이벤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래 같은 데서 뭐 하고 나서 환자가 좀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정도 병원에서 좀 보면서 이게 서브사이드 된지 확인을 하고 보내면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이드 이펙트가 딜레이드 온셋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술한 입장이라면은 내가 갑자기 집에 가서 엄마가 갑자기 얘가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DCS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문장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DCS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퍼셉션, 뭔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에 대한 요소들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인텐시티 당연히 있을 것 같잖아요. 덴시티, 사이즈 다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엘렉트로드와 관련된 이제 솔루션 컨센트레이션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정 원장님이 막 뭐 NAC를 얘기해줬을 때 그때 잘 이해 못했거든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문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농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NaCl의 농도가 220몰하고 비교했을 때 15mm몰인 농도일 때 애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꼈다는 거, 사이드 별로 느끼지 않고. 그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쓰는 게 0.9%의 노멀 셀라인이 0.9%죠. 그걸 쓰는데 그때 NaCl 농도가 154mm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쓰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DCS를 사용하고는 스킨 레전, 이제 컨택 더마타이티스 이런 것들이 보고가 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아에서는 컨택 더마타이티스 얘기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그 차이를 왜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성인은 워낙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그때 일렉트로드를 셀라인에 담그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워터에 그냥 담근 스폰지 일렉트로드를 쓰는 사람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겼지 소아 같은 경우는 다 셀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생겼지만 소아에서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라인을 잘 써야겠죠. 네, 다음이고요. 자, ADHD는 ADHD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병이죠. 역사적으로는 뭐 lack of control, disruptive behavior, 그다음 minimal brain damage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거 제가 루터에서 옛날 공부할 때 나온 내용들인데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질병이죠. 그만큼 병인도 좀 확실하고 양상도 좀 확실하고 이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K 컨셉은 frequent cortex hypoactivation과 working memory deficit으로 인한 부적응적으로 높은 수준의 inattention, hyperactivity, impulsiveness잖아요. 근데 이게 개개인마다 조합이 다르고 양상도 다른 거예요. 한 번만 더 놀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타나면 좋은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쁘게 나타나지가 않고 뭐 실행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리스폰스 버라이블리티가 증가하기도 하고 프로세싱 스피드가 떨어지기도 하고 인텔리전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모셔널 디스레귤레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코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기도 하고 학업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DHD냐 아니냐 갖다가 뭐 고민이 할 수 있는데 이거 많이 보다 보면 확실히 어떤 도메인에서 얘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대인관계, 학업성취, 정신표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 뭐 스트럭처럴 스터디는 예전에 많이 됐죠. 요즘에 스트럭처럴 스터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은 뇌의 용적 감소는 뭐 셀러벨럼, 코프스 커버섬, 스트레텀 뭐 이런 거 다 감소해 있고 프론트 레전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컬티컬 폴딩에 이제 어떻게 접혀져 있는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2017년 작년에 대규모 메타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1,700명의 ADHD와 1,50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진짜 많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확정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희한테 임팩트 있게 결과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프론탈 템포럴 파이터 예전에 이제 코티컬 thickness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성숙지연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뒤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디벨롭먼트 딜레이의 소견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펑셔널 스터디이고요. ADHD 관련 펑셔널 스터디가 엄청 유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죠. 진짜 너무 많아고 이건 채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결론은 ADHD 환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높은 단계의 인지 기능, 즉 집행 기능이 결핍이 돼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고요. 이제 executive function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펑셔널 MRI에서는 하이퍼하게 나타나는지, 이게 하이퍼가 이제 핫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아니면 하이포 액티베이션으로 나타나는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일단 핫하게 나타나는 좀 하이퍼하게 정상에 비교해서 하이퍼한 영역들이 이런 벤트로메디얼 풀본 콜텍스, 오토프론트 콜텍스, 스트링 리전이 있는데 연구 결과는 이런 하이퍼한 거는 좀 일반적이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다음 이제 쿨한 executive function 결핍이 훨씬 더 신빙성이 많고 일반적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하이퍼 액티베이션 된 거죠. 모터 리스폰스 이니비션, 워킹 메모리, 템포럴 프로세싱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프론토 스트리트 파리타 네트워크, 프론토 셀러벨라 네트워크의 늦은 발달과 연관성이 있고 베이zel 갱글리아, 탈라모콜티카 서킷에 의해서 조절되는 이니비션, 컨트롤에 문제가 생긴 게 ADH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와 관련된 스트럭처럴, 펑셔널, 뉴로 이미징 스터디들은 다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서킷에 이제 매추레이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는 뭐 연구자마다 뭐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임상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ADHD는 고정된 교수 아니라 지연된 발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뇌 구조나 기능이 좀 정상화되면 증상이 레미션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외래에서는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엄마도 희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정량뇌파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정량뇌파를 찍으면은 이제 developmental delay, developmental lag 소견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환자랑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DHD 펑셔널 스터디에서 메타 아나리시스고요. 여기서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는 하이퍼한 저활성화된 영역들이죠. 아까 인지활동식 저활동된 네트워크들이 확인이 되고요. 파란색이 이제 조금 더 과활성화된 건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싱글레이트가 액티베이션이 된 게 모터 인터페런스 이니비션과 이제 타이밍 태스크 때 많이 올라가 있는데, ADHD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일을 할 때도 안테리어 싱글 포스테리어 싱글 콜텍스가 이렇게 항진이 돼 있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되면 이게 디액티베이션 돼야 되잖아요. 좀 죽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의 모드 전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환자들과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민재 원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실 ADHD가 근데 다들 이제 임상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이 워낙 효과가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발이 잘 듣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뭐 하루 만에 3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서 오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딱 뭐죠? 견줄 만하게 대등할 만한 치료법은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물의 부작용, 아무래도 약이라는 건 먹기 때문에 시스테마틱하잖아요. 다른 전신의 다른 부작용들을 약일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리고 남용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DCS가 충분히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로 이제 DCS가 유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서킷과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키는 DCS가 조금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HD는 어떤 게 좋아지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ADHD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군데만 자극한다고 해서 그것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배우서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스프레딩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론탈 코텍스, 프리프론탈 코텍스만 자극을 해도 이런 프론탈 스트레스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DHD에 있어서 이제 DCS를 작용했을 때 암페타민처럼 스트리아탈 도파민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DCS를 사용했을 때 ADHD가 좋아질 수 있는 근거도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암페타민을 쓰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DHD 환자의 TDCS를 적용한 연구는 한 10여 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거는 대부분이 이제 케이스는 아니고 RCT 위주로 찾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개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인 ADHD는 제가 뭐 소아만 열심히 찾아서 그런지 잘 못 봤어요. 아직은 있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아 쪽에서 한 10여 개 정도 충분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구 디자인이 다르긴 하고 뭐 롱텀 장기간 평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증상 인지기능 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증거는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호전 양상에 따른 몇 가지 연구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호전 양상이 중요한 게 뭐가 좋아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 진료하다 보면은 어젠가도 얘기 나왔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 엄마가 와서는 뭐가 좋아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미묘하게 좀 달라진 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질문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세련되지고 뭔가 좀 더 잘 알아듣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호전 양상을 소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찾아줘서 야 너 이런 점이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좋아졌는지 좀 공부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로널 네트워크 모듈레이션이고요. ADHD에서 TDCS를 통해서 프리포드 액티비티를 모듈레이션을 강화시켰을 때
이걸 측정을 하는 건데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워킹 메모리 퍼포먼스를 시키면서 워킹 메모리 네트워크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연구는 이제 펑셔널 MRI, 스트럭처 MRI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는 이제 RCT, 홀브랜드 샵 컨트롤드 연구들만 조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16명의 레이디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DCS와 샴분의 스티뮬레이션 주면서 펑셔널 MRI 촬영을 하고 워킹 메모리 테스트하고 2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레스팅 때 펑셔널 MRI 찍고 스트럭처 MRI 실행을 한 거죠. 돈 엄청 많이 줬겠죠.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진짜 많은 연구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3번이나 이게 뭐죠? 워킹 메모리 하면서 계속 찍은 거거든요. 펑션 MRI. 그거 나서 또 찍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세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제 아노달 도드라들 풀 콘텍스트에 아노달 스티뮬레이션 주고 커런트는 2mA 20분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 연구에서는 2mA 주는 연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1mA 주는 게 좀 많아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고려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학에 앞서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일단 이제 펑션 MRI 찍기 전에 TDCS를 장착을 시키고 이런 워킹 메모리 테스트하면서 DCS 시술을 하고 DCS를 제거하고 20분 쉬었다가 레스팅 스테이트 펑션 MRI 찍고 스트럭처 MRI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킹 메모리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제로백 같은 경우는 자극이 나타나서 바로 누르는 거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 노고는 이제 파란색일 때는 누르고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빨간색일 때 멈춰야 되는 이 테스트고 원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나온 자극하고 그 전 자극하고 비교했을 때 모양하고 색상이 완전히 똑같아야지 누르는 거고 이제 투백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같아도 누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버리티브 로딩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과제의 수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리액션 타임, variability, 오미션 에러 다 체크했는데 결국 차이가 났던 거는 리액션 타임과 리액션 타임의 variability거든요. 아시다시피 리액션 타임의 차이가 나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variability 폭 있잖아. 이게 제일 민감하거든요. ADHD 항상 연구나 이게 하다 보면은 이 variability가 제일 센시티브하고 찾아내는데 가장 좋은 지표라고 알려졌는데 확실히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로딩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작은 로딩, 그러니까 쉬운 거에서는 애들이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할 때만 이렇게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보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애들도 작은 부분, 작은 그 영역에서는 바뀐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텍트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이들도 디텍트가 잘 안 되고 엄마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민감한 엄마들이 이렇게 디텍트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 뭐가 좋아진 게 있냐,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네, 다음. 이건 이제 아까 말한 원백 할 때 이제 DCS와 샴에서 펑션 MRI 비교를 한 거고요. 노드라테 콜텍스, 이거는 이제 프리모터 콜텍스, 안테리어 싱글레이터 콜텍스, 포스티리어 인슐라, 이거는 프리큐니어스, 서플리먼트 모토에어리아 다 이제 양상이 확실히 활성화된다라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예상하셨지만 투백할 때도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활성화된다라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휴식할 때 20분 있었잖아요. 20분 후에 측정했을 때도 노드라테 콜텍스의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 덴시티가 계속 증가돼 있더라. 근데 20분이 지나도 이게 줄어들지 않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DCS를 줬을 때 지속이 되고 20분 후에도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노드라테 풀포 코텍스를 자극한 거와 워킹 메모리 네트워크랑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의 그림이거든요. 워킹 메모리는 이건 뉴로 센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 그냥 템플릿 같은 거야. 여러 메타 아나리시스 연구에서 이 워킹 메모리라는 템플릿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 연구에서 봤던 이 커넥티비티 증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놨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가지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 비주얼, 오디토리, 센소리 모터, 디폴트 네트워크, 익스큐티브 컨트롤과 관련해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연구에서 이제 노드라테 프리모노트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랑 정확하게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executive function이라는 거죠. 다른 nesting state 네트워크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워킹 메모리 관련된 내용이고요. 15명의 ADHD 남자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한 거고 RCT인데 이거는 크로스오버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고 샴이었다가 이제 실제로 대상들이 되는 이런 연구고요. 이것도 1mA 아노달 DCS를 쓴 거고요. 시험 들어가기 앞서 지능 검사, 워킹 메모리 이거는 FBB, ADD, ADHD라는 건 페어런트 레이팅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용을 체크하고 이제 그룹 1일 때 아노달 스티뮬레이션 써서 5일 동안 딱 자극을 하고 워시아웃을 14일을 줬어요. 되게 많이 줬죠. 그래서 14일 동안 쉬었다가 샤워를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연구에서는 저도 보고 또 재밌었던 게 치료 바로 종료 직후가 5일째가 종료 직후잖아. 5일 동안 했으니까. 그때보다는 종료하고 나서 7일 후에 확실히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일 때는 이 물결 표시가 0.1이니까 유의성은 있긴 하지만 뭐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너텐션 파트에서 조금만 있었던 게 7일이 지났던 7일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너텐션이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 원래 차이가 별로 없었던 이제 그 임펄시비티도 좋아진 것처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페어런트 레이팅이었잖아요. 다음 이건 이제 워킹 메모리 아까 말한 큐비 테스트를 한 건데 했을 때도 비슷해요. 5일째보다 7일 후에 더 프로넌스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때 5일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타난 건 하이퍼 액티비티만 유의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7일이 지났더니 하이퍼 액티비티 빼고도 이런 이너테이션까지 좋아진 걸로 나타나서 오히려 치료 직후보다는 좀 일주일 기다려봤더니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임상에서도 아마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제 인터페런스 컨트롤 이것도 워킹 메모리랑 비슷한데 간섭 조절이잖아요. 간섭 조절. 혹시 개념 잘 아세요? 이거 ADHD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behavior inhibition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행동을 억제하려면은 나한테 자극을 줬을 때 바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건 멈춰야 되는 거고,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게 좋은 반응인지 막 고민하고 선택을 해서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간섭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2차 반응을 억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간섭 조절 능력이거든요. ADHD 이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확 나가고 하던 거 중단을 못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인터페런스 컨트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측정하는 게 프랭커 테스트, 여기가 쓴 게 프랭커 테스트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이제 스트룩 테스트죠. 스트룩 테스트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러죠? 한 대상에 조건이 2개 있는 자극이에요. 내적인 간섭 이건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표 자극인데 이거와 동일한 반응을 야기시키는 자극은 일치, 컨그루언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목표 자극과 반대하는 게 인컨그루언트, 불일치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네모나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중립 자극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한 이제 interference control, interference inhibition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했고 네, 빨리 넘어갔어요. 하여튼 이런 개념이에요. 많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런 개념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ADHD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이미 이제 기존에 차이 나죠. 당연히 ADHD 그룹은 이게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을 했더니 이제 컨트롤 그룹하고 거의 똑같은 정상 아이들 수준으로 좋아졌다라는 결과인 거죠. Interference Control, Inhibition. 그래서 Right Inferior Frontal Gyrus였거든요. 아까 자극한 부위가 여기를 자극했을 때 이런 이득이 있지 않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그걸 컴퓨터 모델로 봤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템포럴 자이러스를 넣었잖아요. 저희가 전류를 흘렸는데 프론탈, 템포럴, 브레인스템으로 셀러블라 밑에 레전까지도 이렇게 덴시티가 가는 걸 컴퓨터 모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아까 이제 그 캐소다를 여기다 달았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쳤겠죠. 여기 은하달 여기 캐소다였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여기 보면 이제 포라멘 마그넘이 이제 저희 두개골에서 맨 밑에 있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덴시티가 작용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디클라러티브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것도 준비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ADHD 하면서 메모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DCS를 사용해서 메모리가 인한시 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디클라러티브 메모리 뭔지 기억 다 나세요?
기억나?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서술 기억이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사파들,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제 디커버처 메모리라고 하고,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했던 걸 저기 프로시저럴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디커버처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있잖아요. 세만틱 메모리랑 에피소딕 메모리가 있는데, 에피소딩은 이런 일들이죠.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기억이고, 세만틱 메모리는 시간, 공간과 상관없이 뭐 숫자의 개념, 동물의 종류, 우리 학습하고 지식과 관련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게 좋아지려면 결국엔 세만틱 메모리가 대상이 되는 거겠죠? 학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자면서 이제 커그니티브 커퍼시티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슬로우 웨이브 슬립 동안에 이제 프론탈 그 히포캠팔 레진의 슬로우 오실레이션 0.8Hz 이하의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이 디커버처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증지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프론탈에서 오리진을 하긴 하는데 잠자는 동안, 넌 렌슬립 동안에 히포캠팔 그런 액티비티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트랜스크레인의 오실레이토리 다이렉토리컬 TODCS거든요. 이제 이것도 아세요? 해보셨어요?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쭉 주는 DCS가 아니라 이런 사인바 뒤에 나오는데 0.75Hz의 이런 DCS를 줬을 때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ADHD에서는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 동안에 이제 슬로우 오실레이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디커버처 메모리가 컨솔리데이션이 안 돼서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고 학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결론은 넌 램 슬립 동안에 TDCS 통해서 이런 엑스터널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주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좋아졌겠죠? 궁금하시니까 다음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사인파 모양으로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50 마이크로 암페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DCS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넌 램슬립 2 스테이지 들어가고 나서 4분 있다가 이걸 주기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스티뮬레이션 5분 간격으로 5번 유니트를 준 거고 중간에 1분 정도 쉬게 하고요. 아노달은 이렇게 F3, F4에 분배를 시키고 캐소달은 M1, M2에 이렇게 해서 자극을 줬고요. 스티뮬레이션 줬었고 샴도 줬었고 컨트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은 ADHD고 여기 정상 ID죠. 결과 보시면 되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러닝은 세 가지 그룹이 다 똑같은데 리트리버 회상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ADHD잖아요. ADHD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봤을 때 이 샴은 잘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컨솔리데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아이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ADHD 분임에도 불구하고 DCS를 통해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 잘 돼서 샴분하고 매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 아이들과 이제 유리하게 차이가 정상 아이들 수준으로 컨솔리데이션이 잘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DHD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참 나는 많이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 일단은 진단 자체는 임상적으로밖에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제 브레인 관련돼서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지만 결과도 되게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건 이제 EEG에서는 알파 액티비티가 좀 떨어져 있는 결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닌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결과들이 좀 있고요. 그랬을 때 연구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대상으로 RCT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비슷한 세팅이에요. 레프트 노드라틀 프로텍스를 자극을 했고 1에서 2mm 정도 줬고요. 이거 ATEC이라고 쓴 거는 오티즘 트리트먼트 에버루에이션 체크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주관성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셜, 헬스, 비헤이비어 스케일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아노달 스티뮬레이션 준 부위의 피크 알파 프리퀀시가 올라갔는데 그 알파 프리퀀시가 올라간 거랑 비헤이비어 체인지랑 코릴레이션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DCS를 통해서 알파파가 변화했고 알파가 변하면서 시너지 커넥티비티가 좋아졌고 도달 풀포먼텍스의 모듈레이션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ASD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다음 다시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저자인데 대상은 달라요. 다른 애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크리스트가 좋아졌고 이 카스거든요. 아시겠지만 카스가 오티즘 진단할 때 우리 장애 진단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쓰는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샴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건 이제 케이스인데
14세 여자인데 ASD 환자고 드럭 리프렉터리 카타토니아가 있는 자폐 아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 친구한테 DCS를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카타토니아 심통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은 이렇게 카타토니아가 있을 때 벤조디아제핀 써보고 그 다음에 뭐 ECT 써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에서 ECT는 쓰기 좀 어렵고 사실 벤조 쓰고 안티에필레틱 드럭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았는데 대안으로 DCS 썼을 때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피치 리바다먼트가 있는 ASD 환자에서도 했을 때 이런 버케블 스코어가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론, 그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스키조프레니아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차일드후드 원세 스키조프레니아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잘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13세 이전에 발병한 스키조프레니아인데 굉장히 레어하고 시비어하고 넌 에피소딕하고 성인으로 치면은 만성 그리고 치료 저항성 스키조프레니아거든요.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진단하기도 어렵고 결과도 되게 안 좋은 게 차일드 원세 스키조프레니아거든요. 뉴럴커기 펑션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소유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스키조프레니아 성인에 대한 연구들은 꽤 많거든요. 노드라지 콜코텍스를 자극해서 음성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레프트 템포럴 파리탈 정신을 캐소다로 자극을 해서 환청이 호전되는 결론이 많아서 이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한 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다음 이것도 비슷하게 세팅을 했죠. 근데 12명을 했거든요. 12명 모으기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레어하고 진단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2명을 모아서 실험을 했고 그 노드를 아노다를 했고 이거는 인지기능 그 음성 증상 호전이겠죠. 캐소다를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환청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거고요. 근데 뭐 이것도 세팅은 일반적인 세팅이야. 뭐 2mA 20분씩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드나 어라우절, 뭐 커그니티브 디스펑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는 없었대요.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버벌 아웃풋도 달라지지 않고 뭐 이것저것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샘플 사이즈가 워낙 적다 보니까 치료 평가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가 어려운 치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스키조프레니아의 DCS만 갖고 치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스키조프레니아 대상으로 안티사이코틱스와 DCS를 병행했을 때 어떤지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음 에필랩시, 우리가 에필랩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 에필랩시가 발생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캐소다를 썼을 때 콜티컬 익사이터빌리티가 감소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통해서 동물 실험에는 실제로 시저 스트레스홀드가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필랩시에서도 캐소다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4세에서 8세 이런 에필랩시 환자들 대상으로 DCS를 썼는데 실제로 시저 프리퀀시도 떨어지고 스노우 액티비티도 감소했고 DCS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이상한 액티비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 외에 케이스 레포트나 시리즈에서도 이제 캐소다를 적용했을 때 이런 에필렉틱 폼 디스차지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RCT는 별로 없어요. RCT가 별로 없고 오픈 라벨, 뭐 케이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호전이 되고 굉장히 좋다라고 말은 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이것 때문에 시저가 위험하다,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건 이제 이것도 저희가 보지는 않을 텐데 뭐 이건 사족이지만 우리 병원도 저희가 뭐 이런 거 들어올 때마다 항상 신경과랑 재활의학과 항상 오버랩 되거든요. 뭐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타겟만 자꾸 오버랩이 돼서 디스토니아 때문에도 TMS도 들어오려고 하고요, DCS도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병원 재활병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갖고 왔고요. 내셔널에는 차일드 디스토니아, 그러니까 인발러터리 무브먼트 있고 뭐 애브노멀 포스처가 있고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아노다를 쓰면은 인서피션 불충분한 모터 펑션을 좀 강화시켜주고 캐소다는 오버슈팅된 모터 펑션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나라는 이론이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내셔널 바탕으로 파킨슨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스트로크 환자에서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디스토니아 환자에서 캐소다를 C3, C4에 적용했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됐다라고 하고요. 아노다를 대신에 모터포커스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에필랩시나 무브먼트 디스오더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잘 보진 않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우리 과는 아노다 스티뮬레이션 어떻게 할까가 되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캣소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질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믹스드 리절트 한 번만 더 넣어주겠어요. 이게 악화됐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건 좀 믹스드 리절트가 있어서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제 거의 끝났고요. 팔시에서도 아까 이거 제알라까지도 분명히 이론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데스락시아에서도 있기는 한데 1회 치료엔 뚜렷하지 않았으면 18회 치료 시에 좀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소아거든요. 소아하고 아노렉시아 너보사 PTSD도 있기는 한데 변화가 관찰이 뚜렷하진 않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성인은 아노렉시아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소아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본 거에서는 한 7명의 청소년 AEN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 저자들이 이제 그 시도한 거는 DCS를 쓰면서 얘네들이 이제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이런 웨이트 게인도 생기고 인사이트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했었는데 실제로 크게 반응이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노렉시아보다는 이제 빙지티나 이런 폭식 뭐 이런 것들에 조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건 그런 연구는 없었고 A는 별로 도움이 되지 뭐 뚜렷한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DCS는 유용한 치료 옵션 대신 안전한 개입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적용 중이고 특히 소아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조금씩 확실히 보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소아는 디벨롭팅 브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있고 성인에 비해서 뭐 플라스틱하고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죠. TMS 우울증에 많이 쓰고 있는데 TMS 우울증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거 하나가 영거 에이지거든요. 어릴수록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DCS 분명히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에틱 퍼펀서는 소화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마켓에 대한 내용인데 디휴미네이징, 그러니까 아이들의 치료의 결정권은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자율성을 도움을 주는 거냐, 아이들이 좀 생활할 수 있게, 아니면 아이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냐라는 거에 디베이트는 소아에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약을 먹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성인에서는 이제 세이프티 톨러러비티가 이미 많이 입증이 됐지만 소아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성인에서 소아 청소 익스펜딩 하는 단계이고 ADHD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 외의 질환들, ADHD나 오티즘은 좀 쌓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외의 질환들은 아직 없고 특히 성인에서는 DCS가 우울증이 되게 많이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소아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쌓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성인에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 소아는 그렇지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디벨로핑 브레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도세이지가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항상 뭐 소아는 이만큼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쓸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좀 더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것저것 이제 윤리적인 뭐 안정성 측면의 우려가 있긴 한데 여러 리뷰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정신과적인 패서로지가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DCS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아까 그 ACD도 그렇지만 합리적인 대안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DCS가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빨리 아이약을 통과시켜서 빨리 연구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